도무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도 통하지 않고 감정도 통하지 않는 사람. 뭘 말해도 소용없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당신의 아버지 말입니다. 아빠,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음악? 그거에서 밥 먹고 살 수 있냐? 너는 의대 가야 돼. 아빠, 나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아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대화가 되나요? 안 됩니다.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자기 논리 안에 갇혀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인간. 당신이 울든 말든 무너지든 말든 오직 자기 기준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인간. 막무가내. 이 단어만큼 가부장적 아버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이 있을까요? 나는 틀린 적이 없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다. 답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짐했죠.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런 꼰대, 저런 독재자, 저런 이해 불가능한 괴물 같은 인간은 되지 않겠어. 15살의 당신이 이를 악물고 맹세했던 그 순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 죽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가장 완벽하게 닮아버렸군요. 거울을 보세요. 어느 순간 그의 말투가, 그의 눈빛이, 그의 주먹 쥔 손이 당신의 몸을 빌려 재현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아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그게 되겠냐? 아빠 말대로 해.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라고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나요?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들리시나요? 30년 전 당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그 목소리가 지금 당신의 입에서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이없죠? 이해할 수도 없고 대화도 안 통하고 뭐라 해도 자기 합리화만 하던 그 답답한 인간. 당신은 평생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당신이 그가 되어버렸습니다. 효도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진짜 효도는 아버지의 답답함을, 그의 막무가내를, 그의 이해 불가능한 논리를 단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복사, 완벽한 재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답도 없고 막무가내였던 그 사람의 뒷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가? 이 지독한 저주의 정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심리학은 이것을 세대 간 전이 공격자와의 동일시 투사라는 차갑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용어들 뒤에는 누군가의 찢어진 심장이 있습니다. 잠시 뒤 우리는 그 심장을 해부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1938년 정신분석학자 안나 프로이트는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자신을 고문했던 간수의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연기하는 이 기묘한 현상. 그녀는 이것을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명명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공포는 인간을 괴물로 만듭니다. 7살 소년에게 아버지는 신입니다. 동시에 괴물입니다. 소년은 이 괴물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도망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차라리 괴물의 편이 되자. 술 취한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마다 소년의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고 코르티솔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집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정답은 간단합니다. 공포의 원천이 되는 거죠. 아빠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면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이 전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녀는 자신이 아버지를 복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자기 목소리에서 아버지의 억양을 발견하고서야 깨닫죠. 최근 SNS에서는 한 가정의 CCTV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의 숙제를 검사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교재를 집어던지는 장면이었죠.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부모 자격이 있나?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분노할 만합니다. 하지만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 역시 30년 전에는 똑같이 맞으며 자란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교육 방식. 그가 유일하게 배운 유일한 양육법. 공격자와의 동일시는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심리 구조 자체를 내면화하는 겁니다.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네가 약해서 당하는 거다. 이런 신념 체계를 통째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당신이 부모가 되는 순간 자동 실행됩니다. 잠시 뒤에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 당신의 상사가 아버지로 보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35살 직장인 A씨의 상담 내용입니다. 상사가 회의 중에 목소리를 높이면 제 몸이 얼어붙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손에 땀이 차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지금 제가 어른이고 상사는 저를 때릴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과거의 감정을 현재의 대상에게 덮어씌우는 심리기제. 상사는 상사일 뿐인데 당신의 무의식은 그를 아버지로 착각합니다. 정확히는 당신을 지배하고 통제했던 모든 권위의 화신으로 보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한국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권위주의적 상사 밑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사람 중 73%가 어린 시절 권위적인 양육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가부장적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평생 두 가지 모드 사이를 오갑니다. 권위 앞에서 위축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내면의 7살 소년이 튀어나와 조종간을 잡는 거죠. 가만히 있어. 말대꾸하면 맞아.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튀어나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나한테. 자신보다 약한 대상, 후배나 부하 직원, 혹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 분노가 향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복종 모드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약하고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그 수치심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 타인을 짓밟으며 권력감을 회복하려 합니다.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이것을 검은 교육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강요하는 교육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폭력을 재생산하는지 분석한 연구였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B씨.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습니다. 아내가 TV 소리를 조금만 키워도 폭발했고 아이가 숙제를 늦게 끝내면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왜 그러세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참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참을 수가 없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까지 듣고 계신 당신 지금 뭔가 불편하시죠?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리나요? 좋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통증은 치유의 시작이니까요. 잠시 뒤에는 더 아픈 진실을 마주할 겁니다. 가부장적 통제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말이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 공사입니다. 아무리 외관이 화려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와 아동기 이 시기에 형성되는 심리적 기초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가부장적 아버지는 바로 이 기초 공사를 박살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 자율성. 나는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2. 유능감.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 3. 관계성. 나는 사랑받고 있다. 가부장적 통제는 이 3가지를 전부 파괴합니다. 자율성? 없습니다. 너는 이공계로 가야 돼. 예체능은 거지되는 지름길이야. 연애? 대학 가서 해. 지금은 공부만 해. 군대 가기 전에 머리는 왜 길러? 당신의 모든 선택은 아버지의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실패한 삶의 재도전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유능감? 파편뿐입니다. 이것밖에 못했어? 옆집 민수는 전교 10등인데. 이래서 너는 안 돼. 멍청한 게 너 엄마 닮았어. 당신이 무엇을 해도 그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듣지 못했고 비난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배웁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관계성? 조건부입니다. 1등하면 사랑해줄게. 말 잘 들으면 용돈 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인정해줄게. 사랑은 거래가 됐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성과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도 타인의 인정에 목마릅니다. 끝없이 증명하려 하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2023년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양육을 받은 성인 남성 300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 중 68%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했고 47%가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SNS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CC는 대기업 과장입니다. 연봉 1억. 아파트 있고 차 있고 가족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이죠. 그런데 그는 매일 밤 소주 한 병을 비웁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없고 아이는 자신을 무서워합니다. 주말이면 침대에 누워 유튜브만 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마치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의무를 수행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인생을 대리로 살았을 뿐이죠.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잠시 뒤 우리는 해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차갑고 냉정하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해법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계발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용서가 아니라 객관화입니다. 아버지를 신격화하는 걸 멈추세요. 그를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보는 것도 돌이킬 수 없는 가해자로 보는 것도 둘 다 신화입니다. 그는 신이 아닙니다. 괴물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상처받은 한 명의 미성숙한 노인일 뿐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을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도구는 폭력과 통제뿐이었죠. 그를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를 인간으로 보라는 겁니다. 초능력을 가진 신도 아니고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악마도 아닌 그저 불완전한 한 인간으로 말이죠.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화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고 의식화된 것은 선택이 된다. 당신이 아버지의 영향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려는 건 내 안의 아버지가 튀어나온 거구나. 이 깨달음의 순간 당신은 멈출 수 있습니다. 심호흡하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고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화났어.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힘든 하루를 보냈거든. 미안해. 이 한마디가 세대를 끊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주를 깹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면 아이를 인정하라. 당신 안에는 7살의 소년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무섭고 아직도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무서웠지? 외로웠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상하게 들리나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라도 당신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2단계 패턴을 관찰하라.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아버지처럼 행동하는지 메모하세요. 아이가 밥을 흘렸을 때, 배우자가 내 의견에 반대했을 때,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 패턴을 보면 트리거를 알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새로운 스크립트를 작성하라. 아버지에게서 배운 스크립트를 버리고 새로운 대사를 만드세요. 이전에는 이것도 못해? 멍청한 놈 이렇게 말했다면 새롭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실수했구나.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전에는 남자가 울면 못 써 라고 말했다면 이번에는 울어도 괜찮아. 슬플 때는 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입에서 잘 안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연습하세요.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반복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4단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 하기 어렵다면 심리상담을 받으세요.
트라우마는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싸웠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7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아버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가 무릎 꿇고 사과할 날도 오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부장적 아버지와 아들의 심리. 공격자와의 동일시. 투사. 세대 간 전이. 차갑고 날카로운 용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당신도 그 눈물의 주인공 중 한 명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당신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당신의 상처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치유를 더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